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인구 현상과 인구 변동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전철 내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가요? 아니죠. 2035년에 우리나라의 전철 내의 모습 왜 이렇게 바뀝니까? 어르신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때의 비율은 14살 이하의 아이들 2명에 대해서 어르신 5명꼴의 비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휴, 20년 후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연세 35이라고 잡아봅시다. 2035년이면 20년 후 55 되시죠? 55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 사회에서 지금 지도자급으로 일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때의 우리 전철 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35년에서 15년 늦춰서 2050년 가면 선생님들 일은 되십니다. 일은 되시면 이제 나도 여기에 좀 앉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5분 중에 몇 분이 일어나고 선생님이 앉으신가요? 천만에요. 아이들은 둘 그대로 있는데 이 5명은 그대로 있고 선생님들이 끼어 앉아서 8명이 됩니다. 이게 일흔이에요. 선생님들 일흔이면 이젠 다 살았는데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아니요. 천만에요. 제가 보장하건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90까지 사십니다. 제가 보장해 드리죠. 선물 괜찮죠? 네. 그러면은 90까지 살자면 최소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미래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려는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 건가,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시간입니다. 순서는 인구 규모와 구조를 변동하고 그 고령화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도대체 목표가 있느냐, 목표 인구는 어떠하냐, 그리고 재정립이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인구 구성원은 구조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별로 연령별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왼쪽에 남자고 오른쪽에 여자입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에서 왼쪽 세로축이 연령이고 밑에 가로축은 인구 규모입니다. 봤을 때 가운데가 두툼하죠. 이 얘기는 베이비 붐 세대가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이런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1955년부터 1974년생까지 20년 동안을 베이비 붐 세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고 밑에 조금 밑에 튀어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베이비붐 1세대인 50년대 부모를 둔 2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는 베이비 부모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우리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가운데 두둑한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일할 사람들이고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고 아래 어려서 일 못하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 일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일하는 사람은 많고 쓰는 사람 적은 이런 사회입니다. 단군 이래 이렇게 구조가 좋았던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지금 2050이라고 그러죠. 소득은 2만 불 넘고 인구는 5천만 시대로 넘어갔다는, 세계에서 7번째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시간은 흐르면은 가운데 있는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은 위로 연령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시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세까지 가셔야죠. 어르신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은 밑은 점점 채워지지 못하고요. 가분수격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시간은 빠르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구 보너스라고 그래요.
선생님들 보너스라는 얘기 아시죠?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하신 분은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고, 이걸 아이고 좋다 하고 바로 흥청거리고 쓰신 분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이 보너스입니다. 우리 사유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어야 다음 세대도 행복을, 삶의 질을 유지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래는 상당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들 0, 14세를 유소년 인구라 해서 어려서 일 못하는 세대, 65세 이상을 노년 인구해서 늙어서 일 못하는 세대,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2016년에 3,704만 명으로 최고에 도달하고 그 다음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는 2030년에 5,200만 명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는 어린 아이들은 적게 나는데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았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계속 돌아가시게 되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려웠고 경제 발전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미래에 있어서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령화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 중에 우리의 연금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연금 가입자는 시작할 때는 가입자는 있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입자가 내는 돈은 자꾸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금은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수급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가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2020년은 베이비붐 1세대인 첫 맏형인 1955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해가 2020년입니다. 이때부터는 매년 90만 명 이상씩 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받아가는 사람은 급증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 숫자마저 역전되는 것은 2050년경, 그리고 2060년 가면 기금마저 바닥이 난다. 이런 현상입니다. 문제가 되죠. 선생님들은 2060년 되면 받을 거 다 받으셨다고요? 천만에요. 이때까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때까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바닥날 줄 알면 그 다음 세대가 돈 낼 사람이 있나요? 훨씬 이전부터 나는 못 내겠어 하고 이것을 파산시키고 말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은 우리 매달 봉급에서 떼어나가는 건강보험료 어디에 쓰냐, 이런 겁니다. 나는 1년 내내 병원 한 번 안 가는데 그 돈은 누가 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2010년에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입니다. 그 11%의 인구가 총 진료비의 30%를 받아갑니다. 2030년에는요. 초고령 사회가 돼서 24%의 어르신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2를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5% 남짓 내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내야죠. 내는 사람은 적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죠.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목표가 있느냐? 뭐가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목표 인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많이 갈 겁니다. 먼저 목표 인구를 생각하기 전에 인구 변동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흔히들 우리는 1년에 여성 한 명이 요즘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 즉 둘이 부부가 하나만 낳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에 정확하게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1.19명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아이 낳나요? 둘이 낳죠. 부부가 낳으니 둘이 한 명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한 명 낳으면 인구는 줄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 총인구는 21만 명 늘었습니다. 왜 늘어가요? 2명이 1명 낳고 둘이 죽으면 줄어요. 그런데 둘이 하나 낳고 그 둘은 언제까지 살죠? 선생님들만 90까지 사나요? 그분들도 90까지 삽니다. 그러니 한참 오래 시간 지난 후라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록에서는 1984년에 대체 수준, 즉 둘이 둘 나는 수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6년이 지난 2030년 가서 인구는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지난 후지요. 바로 이게 인구 변동의 특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로서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나 사회에서 이제 고령화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를 버티기가 어려우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인구학을 공부했다 해서 제게 와서 자문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한마디로 그냥 당하세요.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왜냐고요? 그때부터 둘 낳는다, 셋 낳는다 해봐야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20, 30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당할 수밖에요. 이게 우리가 왜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해서, 고령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인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적정 인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냐, 이 사회의 적정 인구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정 인구의 가정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정 인구가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식량에 맞춘 적정 인구는 얼마냐 이런다면 대체로 1,500만 명쯤 될 겁니다. 3,500만 명은 1년 12달 쌀 한 톨 구경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산율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 이걸로서 목표 인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둘이 하나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TFR이 1.2, TFR이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인데 합계 출산율의 얘기는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여성이 어떤 해의 기준에 연령별 출산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1.2명을 낳는다. 이랬을 때에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가자. 이랬을 때에 2035년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꽉 찬 사회죠. 중간에 그래도 젊은이가 좀 있으니까 사회는 견딜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70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날렵한 모습이 됩니다. 모양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참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구는 3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존속하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좀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지난해에 1.2명이었으면 금년에 노력해서 1.22명이 되고 내년에 1.24명이 되고 후년에 1.25명 차근차근 올려서 2035년에 2.1명까지 올라간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아래에 어린 아이들 모습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더 이상 늘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대로 유지해서 2070년까지 갔다고 합시다. 이때의 인구의 모습은 이와 같은 원통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통 모양이니까 인구 구조가 그대로 같다는 얘기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에서 일단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수와 사망하는 사람 수가 같습니다. 전체 인구 규모가 동일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대체로 5천만 명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준이 나옵니다. 합계 출산율 이 두 명이 둘을 낳는 그런 수준을 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가 합계 출산율이 2.0으로까지 갔습니다. OECD 국가들이 부러워해요. 미국이 2.1명인데 어떻게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데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은 흔히들 다른 요인들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직접적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를 적게 낳으면 줄어듭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쉬워요. 두 번째는 연기하면 줄어듭니다. 좀 이해 안 가나요? 금년에 100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20명은 내년으로 연기시켰다. 그러면 80명만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얘기할 때는 출산율이 작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를 늦게 낳죠. 이것도 주요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고 또는 기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990년대에도 1.56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왜 적게 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더 낳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왜 적게 낳냐고요. 그랬더니 열이면 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니 소득, 고용이 불안한데요.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습니까? 아이들 하나 기르는데 얼마나 부담이 가는데요. 어떻게 하나씩 더 낳습니까? 일, 가정 양립이 어려워요.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맡길 것도 불편한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해결해 드리면 아이 하나 더 낳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 그러면 낫죠.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물어봤더니 똑같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해 드리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세 가지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뭘? 내가 결혼하고 부모 되는 것이 과연 내인데 행복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주변 여건만 확립되면 출산율에 영향을 직접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이 여건은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결정하는 가치 문제는 충분 조건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구 문제 대책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1, 20년 후에 출산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끌어가는 중심 세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알아봤더랬습니다. 2006년에 알아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이 아이들 연령 차이에 따라서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남학생 10명 중에 2, 여학생 10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남학생 10명 중에 3, 여학생 10명 중에 2이었습니다. 5년 후에 비슷한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학생은 약간 변하는 것 같았는데 여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세대들이 왜 이런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 어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1990년대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출산율을 낮췄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직접 받은 것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일본에서는 각 나라를 다니면서 누가 왜 출산율을 낮은 출산을 적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걸 물어봤더랬어요. 그랬더니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는 대체로 한 반은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가 국가 탓이고 사회 탓입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사회 여건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이 낳는 책임이 내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인가요? 사회 탓이라고 그런다면 사회가 원하면 낳아주고 사회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낳는가요? 아니죠. 내가 원해서 낳는데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부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아이들 때문에 삶이 어려웠더랬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어르신들 때문에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인 지금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이때가 부양 부담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이때 준비 안 하고 언제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더 어려워지고 후세대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 것만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를 낀 세대로 합니다. 위로는 어르신을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비 부모가 지금 사회를 끌고 가는 세대입니다. 끌고 가는 세대가 불쌍하다고 그러면 누가 불쌍해야 합니까? 지금 지도층은 미래의 고령화 시대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줄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구 변동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너스, 인구 보너스를 향해 하다 보면은 심각해집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결혼과 부모 되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얻는 거고 새로운 행복을 얻는 선택이지 결코 부담을 주는 거고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는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미래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사회는 미래의 사회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어울릴 때 미래도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퇴근하니 딸이 아빠 반갑다고 뛰어나는 모습입니다. 손끝 하나 발끝 하나에 그 기쁨이 꽉 차 있습니다. 보세요. 이 기쁨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행복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자한 데서 얻는 것이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